자, 문항 1번 가에 제시된 예술에 대한 두 관점. 자, 벌써 다 줬어, 핵심을.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서 A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나부터 막까지를 바탕으로 서술하시오. 자, 일단 가제시문에 예술에 관한 두 가지 관점 한번 보기로 하자. 자, 예술을 이해하고 예술에 대한 여러 견해나 이론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예술이나 예술 작품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나 이론들이 있잖아.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 위에서 말한 대로 뭐가 예술이고 어떤 게 예술이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럼 예술은 과연 뭔가? 예술 자체에 대한 논의가 결정되고 나서 예술에 대한 견해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오늘날 예술작품이라고 여기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출현했지만 그와 동시에 예술이나 예술작품에 대한 현재의 개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술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처럼 예술 혹은 예술작품은 이런 거야 라는 게 없었단 말이야. 개념 규정은 없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술이 과연 뭘까? 그 예술의 개념은 이거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예술이라는 말은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 18세기 중엽 이후에 예술 이론이 확립됐대. 그럼 18세기 전까지는 그냥 제사 지내는 거나 종교하는 거, 그것과 관련된 거, 창작 동기나 목적도 창작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교회나 부유층의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것, 이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야. 자, 예술은 생각해봐. 예술 작품이란 건 예술가의 막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나 부유층이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방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예술가의 창작이라든지 예술가의 열이라든지 예술가의 어떤 창조성 이런 건 전혀 없던 게 18세기 이전에 예술 작품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창작물은 종교나 정치 실용적인 목적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종교의 제한을 받고 정치의 영향을 받고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술이었다. 그러나 자 이제부터 나온다. 예술 현대적 의미의 개념의 예술은 18세기 중반 이후야. 시민계층이 성장하면서 누군가의 주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이제 나오잖아. 뭐가 나와?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예술품을 제작하고 내용도 기존의 종교나 정치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체험과 감정 아주 중요한 거지.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거. 이게 이제 현재의 개념의 예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작자의 자율성, 독창성이 중시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했어. 진정한 의미, 현재의 예술의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한 건 바로 18세기 중반 이후 시민계층의 성장 때문에. 알겠지? 그리고 개인적인 체념과 감정, 이게 바로 예술가의 창조성이란 말이야. 이러한 새로운 창작 태도로 제작된 작품의 기타 제작물과를 구분하여 예술품이라고 혹은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예술은 이런 거란 말이지. 자, 여기까지가 뭐 얘기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 혹은 예술작품의 그 어떤 그 역사적인 그 발전상을 얘기한 거잖아. 그지?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의 예술은 현재 예술의 개념을 성립시킨 시작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딱 떠들고 있는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술이 뭐야? 예술작품이 뭐야? 그러면 창작자의 개인적 체험과 감정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창작자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독창성을 중시하는 거. 그런 것이 이 기존의 제작물과는 다른 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예술이라는 게 예술작품이라는 게 뭔지 개념을 설명하고 있잖아. 자, 예술은 이런 거네.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술은 우리가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 이거 알았지? 이게 들어가야 예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예술 개념이 출현됐다고 해서
곧 어떤 특정한 제작물이 예술인가 아닌가의 명확한 구분은 아니었다. 그치?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야. 예술이 있잖아. 저런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개념이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특정 제작물이 예술이네? 예술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 왜냐하면 대표적인 논쟁 사례가 바로 마르셀 듀상이라는 변기란 말이에요. 변기. 자, 변기는 화장실에 쓰는 건데 당연히 예술적 오브제는 아니지, 그지? 근데 1917년 듀상이 버려진 남성 소변기를 뒤집었어. 알뮤트라는 필명으로 샘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미술작품으로 출품했어. 이것을 미술작품으로 볼 수 있는가? 자, 이게 바로 예술인가 아닌가? 논쟁이 발생했다. 자, 생각해봐. 여기에 지금 뒤집었다 그랬어. 변기를 있잖아. 예술의 소재로 쓴 게 처음이야. 듀상이. 아무도 안 한 걸 첫 번째 시도했지. 사실은 이게 예술가의 독창성이지, 그지? 창조성이지. 그러면 위에서 말한 창작자의 자율성과 창작자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예술이지, 당연히. 근데 이 변기는 예술적 소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이 발생한 거야. 이와 같이 무엇이 예술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견해로 분분하다. 그러니까 예술 개념은 있는데 또 그 예술가의 창작성, 자율성, 독자성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예술가의 체험, 예술가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구현되면 예술작품이라고 분명히 예술 개념으로 18세기 이후에 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상의 변기 여기서 샘이라고 할게.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이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확대됐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는 예술품은 예술가의 잘 나왔다. 이제 봐봐. 아까 했던 거 있지. 예술 작품이 뭐야? 그러면 예술가가 가지는 생각, 감정을 미적 형식으로 표현하여 창조된 것. 이게 일반적인 예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예술가의 독창적인 창조 활동이야. 그 독창성은 단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형식적인 건 물론이고 창의적인 관념,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 저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듀상의 변기는 예술 작품이지, 그지? 듀상의 변기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온다 이제 변기의 형태가 지닌 미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변기를 통해 예술가 듀상에 표현하고 부여하고자 한 관념 혹은 생각의 창의성이다. 그러니까 듀상의 변기를 우리가 예술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뭐 자체가 아름다운 곡선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거기에는 듀상이 표현하고자 한 관념, 생각, 창의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거야. 이 경우 예술작품의 의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예술가의 의도, 목적. 올바른 작품 감상은 자 봐봐. 예술가의 의도, 목적. 예술작품의 의의를 결정하는 것은 예술가의 의도, 목적. 자 근데 올바른 작품 감상은 작가의 의도와 목적을 대한 파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 요거는 누가 하는 거야? 이건 수용자란 말이야. 즉 우리란 말이야. 우리. 자 그래서 의도와 목적에 대한 파악 이거는 감상자의 몫이니까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한 의미 해석은 작품의 본질인 예술 가치가 아닐 뿐 아니라 예술과 비예술 사이의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 그럼 지금 나온 얘기는 자 예술 작품은 뭔데요? 그러면 예술품이라는 게 창의적인 그리고 독자적인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창의고 갑자기 뭐로 바뀌었냐면 이걸로 바뀐 거야. 올바른 작품 감상은 작가와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게 중심이래. 그럼 이게 감상자의 몫이거든. 자,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사상이나 감정, 관념을 표현했어. 이게 예술작품으로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감상자가 그걸 딱 파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술작품으로서 온전해지는 거거든. 근데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한 무의미한 해석을 가지고 작품의 본질인 예술 가치가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무시한 의미 해석, 이거는 예술 가치를 없애는 거야. 이런 예술가 중심과 관점과 달리 한 제작물이 예술작품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감상자나 비평자 등 수용자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예술로 인정받으려면 감상자 혹은 비평가에게 이것이 그 작가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 주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술작품의 그 결정은 창작자의 몫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수용자의 몫이라고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두 개란 말이야. 우리가 예술작품으로 바라볼 거냐는 창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하고, 창작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한쪽은 감상자의 의미 파악이 중요하다. 수용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야, 결국. 한 제작물이 제작자의 창작 의도가 깃들어 있다고 해도 그 의도는 작품에 직설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그렇지. 예술작품은 간접적이야. 돌려 말하는 거란 말이야. 감상자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감상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예술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감상자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하나의 작품은 예술가의 창작 의도가 반영되고 있지만 또 예술가의 의도를 넘어선 또 다른 미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상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예술가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제작물로부터 예술적 감흥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제작자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도 감상자가 아무런 감흥이나 예술적 가치를 느끼지 못한 제작물은 예술작품으로 보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는 예술가, 창작자라고 할게. 창작자의 몫이 있고 감상자의 몫이 있단 말이야. 이 글은 예술작품에 대한 규정을 창작자의 의도관념, 여기다 포인트를 맞춘 경우도 있고, 감상자의 의미 파악, 이걸로 맞춘 게 있단 말이야. 각각 예술작품을 규정하는데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술작품 그래도 창작자의 어떤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자율적이고 관념, 사상, 예술적 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술작품이지 라고 생각하면 앞에 걸 선택하면 되고, 아니야, 아무리 그러더라도 감상자, 비평가, 수용자가 그걸 의도를 파악을 못해. 그러면 그냥 물건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으려면 감상자의, 수용자의 의도 파악, 의미 파악, 예술적 가치를 인정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야. 한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독자들의 창의적인 해석을 통해 더 강화된다. 재탄생된다. 그것이 예술품인가 제작자 개인이 아니라 예술 집단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중이 알아줘야지 훌륭한 예술작품이 된다고.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상품에 관해서도 똑같잖아. 어떤 물건이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 혼신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완벽해.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은 이게 거의 예술적 경지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아무도 그걸 예술품으로 인정 안 하면 그건 예술적 가치가 없는 거잖아. 맞지, 그지? 대중들이 아무리 이거 훌륭한 예술품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냥 상업적이고 아까 얘기했던 주문 방식 이거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예술적 가치는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선택의 딜레마에 놓여 있을 때 어떤 걸 과연 선택하냐, 여기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좀 그렇지. 왜냐면 뒤에 제시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근접해 있는 근거들이 나온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제에 대한 얘기야. 예술을 과연 예술에 대한 거지, 그지? 예술을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예술가 창작자 중심일까? 아니면 감상자, 수용자 중심일까? 이거에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게 가의 첫 번째 논제의 내용이고, 두 번째부터는 뭐냐면 또 다른 문제로 갔어. 이 기준이 됐다면 있잖아. 기준이 설정됐어. 그러면 이 기준에서 창작자, 예술가 중심이다. 예술 작품은 예술가 중심이다. 그러면 AI가 만든 예술 작품 있잖아. 이걸 예술품으로 볼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지, 그지? 당연히 AI는 반대. AI는 창작자가 될 수가 없지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개인적인 체험, 생각, 관념, 경험, 예술론 이런 것들은 다분히 주관적인 거야. 근데 AI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통계적이고 그 다음에 산술적이라고 가깝잖아. 그럼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봐라. 그러면 봐. 예술의 본질 문제는 최근 인공지능 출현으로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 가볼게. 2022년 10월 비트폼 갤러리 SF와 데이원 벤처스가 인공상상이라는 이름하에 이미지 생성 AI 달리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예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대.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영역, 자, 예술에 관련된 거야. 미술, 음악, 문학. 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도 경쟁하고 있어. 이 현실이야. 이에 따라 예술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자, 이제 나왔어. A 부분.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의거하여 생성한 저작물을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의견이 분분하다. 자, 첫 번째 가 제시문 정리하면 이런 거야. 자, 가에 제시된 예술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예술 작품, 예술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뭐라고 했지? 첫 번째, 예술가 중심이냐, 수용자 중심이냐? 예술가, 수용자. 어떤 기준으로 예술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내용 나온 거잖아, 그지? 그지, 맞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있잖아.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서 인공지능 저작물의 과연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주장을 판단하시오. 가제시문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거란 말이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각자 예술에 대한 기준을 창작자냐, 예술가냐, 혹은 수용자냐 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나부터 한번 볼게. 나다 라마, 왜 네 개일까? 여기 중간에 뭐라 했냐면 뒷상의 예술작품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견해가 분분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제시문을 4개 준 건 둘둘이야, 둘둘. 왜냐면 어떤 것이 한쪽이 우세하거나 어떤 게 맞다고 결론 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특정 관점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짝수로 줬고요. 이 짝수는 둘둘이 가능성이 크다. 먼저 나부터 한번 볼까? 창작은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 또는 그 물건을 포괄하지만 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술 창작이다. 다 얘기한 거야. 창작은 새로운 것을 처음 만드는 거래. 시도, 자율성, 독창성. 이 글은 아마 나 제시문은 예술작품에 대한 기준을 창작자,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포괄하지만 잠깐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결론적으로, 자, 두 번째 문장. 예술 창작이 다른 창작과 비교할 때 특별한 점은 그것이 주로 미적 가치의 창출, 끄집어내는 거야.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정신적, 물질적 활동이다. 여기서 정신적이라는 건 창조성, 자율성, 독창성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물질적 활동이라는 건
창작자의 노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적 현상을 발견하면 예술이다 라고 찬사를 보내지만 이때 예술은 오직 비유적인 의미일 뿐이다. 역사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몇몇 경이로운 사건을 예술이라고 칭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 비유적 의미에 불과할 뿐이야. 예술적 창작을 위한 의도와 관계없이 우연이었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름다움이나 기발함은 예술작품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 어떤 폭포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 정말 예술이야. 예술이야. 와 대박. 예술이야. 그 예술품이야? 아니죠. 이게 없잖아. 인간의 정신, 물질적 활동이 결여되어 있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된 거잖아. 하지만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즉 예술의 가치인 미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걸 미술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자 여기 어느 대상이 예술작품이 되는 것은 단지 결과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예술창작이라는 특수한 노동과정, 그 산물, 그게 바로 창작자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맨 마지막이 좀 의미심장한데 창작자의 승인이 뭐냐? 이거는 창작자가 있잖아. 내가 열심히 생각해서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만들어낸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해야지만 그게 예술품이 되는 거야. 마지막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인간의 예술작품이 창작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여기 중요한 말은 이거다. 노동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 창작은 그렇단 말이야. 과정이 필요한 거야. 창작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작가의 영감을 바탕으로 나왔잖아 아까. 뭐지? 작가의 체험을 통한 관념, 생각, 뭐 예술적인 혼 이런 거 그게 구상 단계고 이를 물질적 수단을 통해서 이건 재료고 표현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창작 과정에 대한 반복되는 평가와 수정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다. 요컨대 작품은 예술가가 자신의 구상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야. 작품에 대한 기준. 그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매 순간 의식적이고 자각적인 노동, 이건 정신적 노동, 그리고 실제 물리적 노동이 필요하다. 어떤 생산물이 아무리 새로운 것이야. 이건 새로운 창작, 심지어 인간의 작품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더라도 여기서 인간의 작품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더라도 이 말은 AI 작품, 저작물을 겨냥한 거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 창조노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 결정적으로 나왔네. 이게 없으면 예술품 아니다.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예술품 아니다. 단지 그냥 멋진 제품이나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제품이나 물건은 바로 AI 저작물을 말하겠지. 그지? 그러면 예술품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의도, 이거 다 창작자의 의도가 달려있다. 렘브란트의 말은 여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 예술작품 뭐야? 그랬더니 렘브란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술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 작품 안에 자기 의도가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하고 여기 나왔지 반복적으로 그래야지만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미 다 나왔으니까 결국은 나 재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미적 어떤 가치, 예술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과정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것을 바로 예술적 노동이라고 한다면 그게 없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더라도 그거는 물건이나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AI 저작물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택했어. 알았지? AI 저작물은 예술품이 아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창작물이 예술작품인가를 판단할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아까 나왔지? 창작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동시에 전적인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는 예술가가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창작물, 생산물이 항상 예술작품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술작품의 결정적인 마지막 그 검증은 창작자의 승인이라고 얘기했어. 창작자가 있잖아. 예술가가 아무리 많은 작품을 만들어도 진정한 의미의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건 예술품이 아닌 거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에 한 명인 인상파가 모네가 1874년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을 때 신문기자가 미술평론가인 루이 르루아는 인상은 확실하지만 유치한 벽지보다 못하다고 조롱했단 말이야. 당시 평단은 물론 대중에게도 외면을 받았어. 그 다음에 풀바디의 점심, 그린화가 마네는 역시 발표 후에 오랫동안 비평가들의 혹평과 관객들의 외면 속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어. 그러나 훗날 이들 작품이 훌륭한 작품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림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지만 이게 한몫했지만 그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갖춰야 할 창작 활동의 정당한 결과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화가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창작물을 예술작품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지막에 요것들도 요게 중요하다는 거지. 증명. 열심히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만든 정당한 결과물, 그러니까 인정받은 거고, 두 번째는 화가가 스스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이거 예술작품으로 훌륭한 거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 마무리할게. 이러한 예술활동의 독특한 성격은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판단하는 기준의 중요한 기준이다. 그 가치는 사회적으로도 적극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예술작품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직접적인 특수한 활동의 결과, 인간의 직접적인 특수한 활동,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그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예술가의 창작 활동 그 과정은 고유의 가치로 인정받는다. 아무나 못해. 예술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AI 말고 다른 것도 어떤 완벽한 걸 만들어내도 그건 예술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기술 발달과 예술 창작의 사회적 물질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창작 방법은 부단히 변화한다. 그러나 한 작품이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과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반드시 인간의 창의적인 예술적 노동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 이게 결정적인 근거야. 알았니? 설사 작품 창작의 많은 과정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하여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첨단 예술 활동, AI를 둔 거지, 그지? 그 산물이 예술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예술 창작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직접 참여하여 예술적 창의력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나 제시문은 예술의 기준을 창작자 그러니까 예술가겠지. 예술가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I는 당연히 예술 저작. AI가 아무리 완벽하고 더 멋진 걸 만들어도 그거는 예술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해볼까? 자, 미적 가치의 창출은 뭐로부터? 인간의 정신적, 물질적 활동이라는 게 핵심이다. 됐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인간이 직접 그 창의적인 활동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증명하는 것이 예술작품의 기준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어차피 제시문을 쭉 다 해야 되니까 다로 가볼게. 2018년 10월 25일 세계적인 미술품 경매회사인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한 초상화가 43만 2천 달러 5억 원에 낙찰됐다. 언론은 이 소식을 각국에 전했고 전 세계 미술계는 충격에 빠졌다. 아니 무슨 경매장에서 초상화가 낙찰됐는데 무슨 충격에 빠져? 원래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건데. 자, 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화라는 제목이 이 그림은 아주 오래된 느낌을 주었는데 얼굴 형체가 뚜렷하지 않고 여백이 많아 미완성 작품처럼 보였어. 그렇지만 논란을 일으킬 만한 만큼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야. 그러니까 흐릿하지만
그냥 이거 여백이 많아가지고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술 작품으로 인정했단 말이야. 논란의 핵심은 작품의 수준이나 완성도가 아니라 이건 이제 창작자에 관련된 문제지, 그지? 이 작품을 그린 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글을 읽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얘가 예술품이 아니면 경매에서 낙찰될 수가 없는 거야. 낙찰됐다는 게 예술품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나하고 정반대지, 그지? 누가 그리건 간에 여기는 작품 수준의 완성도가 안 좋아도 예술품으로서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창작자가 누구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이 나니까 나하고 반대라고. 알았지? 이 작품을 그린 것은 파리의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오비어스가 개발한 GNA 생성적 대립신경망에 기반한 AI 화가였다. 이 작품은 14세기, 20세기에 그려진 초상화 1만 5천 개를 토대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그린 이미지하고 데이터에 있는 초상화의 작품들과 차이가 없을 때까지 계속 그 과정을 거쳐 이러한 작품을 만든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 예술 작품은 인간만이 창작할 수 있다는 이제 기존의 관점이지. 넘어서는 새로운 그림. 이 작품 경매가 이루어진 날은 인공지능을 그린 그림이 미술계에서 처음으로 예술적 상품으로, 즉 경매에 낙찰되는 소비의 순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선택을 했으면 왜 그런지를 지금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자. 2022년 8월 26일 이날 역시 미술계에서 특별한 날로 기억된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대상을 거머쥐었어. 오페라 공연이 한창인 무대인 섬세하게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야. 작품 속에는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대형 원형창 너머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이를 바라본 여인들의 뒷모습을 경건함마저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중세 시대를 소환한 듯한 이색적인 분위기 또한 이채로웠다. 하지만 게임 기획자인 제이슨 M. 앨런에 의해서 제출된 이 작품은 정작 그의 손으로 그린 건 아니었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맞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앨런의 손이 한 일은 명령어를 입력한 정도.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은 텍스트로 된 문구만을 입력하면 이거는 글인데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바꿔주는 미드전이란 AI 프로그램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앨런은 미드저니로 생성한 3개의 그림을 전시에 제출했고 이 가운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를 차지했다. 기존에 말하는 예술 작품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지?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 대회에서 상도 받고요. 경매도 낙찰받고요. 그러면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는 거냐. 자, 이 미술대에서 창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색깔을 조정하는 등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행위는 인정된다고 공고했어. 자, 여기까지야.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지를 편집하는 행위. 이거는 예술작품을 창작 과정에서 가능하다. 허용범위라고. 작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제이슨 M. 앨런은 이번 대회에 작품 제출할 때 미드저니를 거친 제이슨 M. 앨런이라고 명시하면서 자, 이거 마치 출처를 밝히듯이 AI 작품을 생성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어. 자, 출처 역시 역사 속에 사실이 없다고 항명했다. 작품의 출처 역시 속인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명하게 있잖아. 이 작품이 어떤 걸 바탕으로 디지털 어떤 방식, 그 다음에 여기서는 AI 작품으로 생성했다는 거, 작품의 출처 역시 속인 바도 없어. 그러면 수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아니잖아, 그지? 자, 나는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 미술 대회 주최 측이 제시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미술 대회 주최 측도 앨런의 편에 섰다. 심사위원들은 미드저니가 AI란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알았더라도 이 작품을 상을 줬을 것이라며 작품의 예술성을 옹호했다.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이 작품의 대상 수상은 취소되지
않았다. 그럼 이건 AI 조작물인데 인정한 거지. 알겠어? 여기서는 지금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그림이 미술작품 경매장에서 첫 번째 경매가 낙찰됐다. 경매가에 낙찰됐다. 맞지, 그치?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결국은 수용됐다라는 얘기가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던 예술의 가치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이 수용자, 전문가 혹은 감상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은 예야. 그러니까 AI 저작물에 대해서 예술 작품으로 인정한 사례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하고 다는 정반대니까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은 나다를 동시에 써서는 안 되겠지, 그지? 라로 한번 가볼까라. 프랑스 시인자 비평가인 폴 발레리는 기술이 예술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술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 벌써 다 나온 거야. 이 기술이 AI 같은 거, 인공지능, 디지털 방식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기술을 가지고 예술을 만드는 거지. 예술은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니까 이 기술의 영향을 받은 예술은 예술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엄청난 혁신들이 예술의 테크닉 전체를 변모시키고 그로써 예술의 창작 과정 자체에 영향을 끼치며 결국 예술의 개념 자체를 가장 마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데까지 마법적인 방식. 이를지 모른다.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 여기서는 AI라고 할게.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변화시켰고 이 변화에 따라서 예술의 형태와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프랑스 시인 비평가 폴 발레리는 AI 같이 새로운 기술이 예술에 접목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 거니까 AI 저작물 이것도 예술이라고 기술이 가미된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예술이지 결론은. 그래서 다하고라는 지금 같은 맥락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았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술을 평가하는 기준도 작품을 통해서 얻는 미적 경험까지도 변화했다. 사진의 역사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예술에 끼친 변화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다. 이때는 사진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발전해갖고 AI까지 왔어. 자, 발명 초기 사진은 예술과 거리가 먼 과학기술로 간주했는데 당시에 많은 예술가, 학자는 사진을 그저 기록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인정하기를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나 사진이 담아낸 뚜렷한 현실 이미지는 재현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의 변화를 촉구했다. 사진이 탄생한 뒤 미술가들은 정밀하게 있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찰칵하면 사진이 나오니까. 정밀한 그림의 가치는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정밀하게 그리려면 사진 찍고 말지 뭐 이런 거야. 화가들은 사진과 다르게 그려야만 했다. 거친 터치, 빛의 재해석 이런 것들이 창작자의 어떤 거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익숙한 인상파는 빛이죠, 빛. 사진이라는 과학기술의 산물은 인상주의의 등장이라는 중요한 요인이 됐대. 그러니까 사진이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사실적인 그림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빛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소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포착하는 창작자의 노력과 창작자의 어떤 예술적 영감 이런 것들이 발휘되는 인상주의가 등장했다는 뜻이야. 기존의 예술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 나아가 사진은 예술로서 시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이 예술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사진이 등장한 1839년 이래 지속되다가 1860년 프랑스 최고 재판소에 의해서 사진이 예술이라는 판결을 통해 일단락됐다. 그 대략적인 경위는 이러하다.
초상사진 전문가인 마에르와 피에르송 두 사람은 1855년 파리 시내 사진관을 열고 동업에 들어갔다. 황제 나폴레옹 3세를 고객으로 맞이하고 나서부터 그들은 사진관은 많은 귀족과 예술계의 인사들로 붐볐다. 1856년 두 사람은 이탈리아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카보우르 백작의 초상을 제작했다. 1861년 두 사람은 경쟁관계에 있던 세 사람의 초상 사진가들이 카보우르 백작의 초상을 가필한 사진을 무단 복제해갖고 판매했어. 자, 경쟁관계에 있던 세 사람의 초상화가들이 초상 사진가들이야. 이거 지금 무단 복제했단 말이야. 위조라고 생각하고 법적 권리를 지키겠다. 우리가 카우보르 백작의 초상을 우리가 찍었는데 다른 놈들이 이걸 위조해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처럼 판매하고 있다. 법적 권리를 지키려 했다. 재판한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저작권하고 관계된 거잖아. 창작물이냐 저작권이니까. 그들은 무단 복제한 세 사람을 고소했다. 위조가 성립하려면 사진이 예술작품이어야만 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창작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네. 자, 그러니까 1839년 사진이 공표한 이래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면에서 순수 예술로서 인정되는 뛰어난 솜씨의 수공기법과는 대비되었다 그랬으니까 사진은 그때까지 예술작품이 아니었지. 복제 판매로 고소된 피고 측은 사진을 어떤 식으로든 예술로 보는 것은 반대하는 화단 인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어. 그러니까 이건 예술작품이 아니니까 무단 복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제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예술작품이니까. 그러니까 화가들한테 자, 사진은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탄원서를 받아낸 거야. 피고 측 변호인들이 사진의 자동적 기술적 성격을 지적했다. 사진은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잖아. 공방이 오간 뒤에 1860년 4월 프랑스 법정은 원고인 마에르와 피에르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말은 예술작품으로 사진을 인정했다 그런 뜻이야. 이에 마에르 피에르송은 책을 내면서 오늘 법의 눈으로도 예술가와 대중의 눈으로도 사진은 예술이다. 인정받았다는 얘기야. 이로써 사진은 예술작품이라는 합법적 지위를 얻었다. 그렇지만 사고방식이 바뀐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이 말은 사진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런 얘기야. 재판에서는 판결을 받았지만 19세기는 물론 20세기 초반까지 사진은 회화 근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진은 회화라는 예술적 영역의 일부이거나 회화만큼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야. 그 뒤 여러 나라에서 속속 사진이 예술작품의 지위를 획득하는 판결이 이어졌고 대중들에게도 사진은 예술작품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자, 여기 뒤에 사진 얘기가 나왔는데 사진의 역사, 예술작품으로 인정받는 어떤 통식 개념을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창작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제시문은 사진의 역사, 사진을 예술로 인정받기의 과정을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 사진이 예술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 폴 발레리가 뭐라 했어? 얘가 예술적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형태와 의미도 개념도 모두 달라져야 한다는 걸 보면은 이거는 예술이 딱 본질적 가치, 앞에서 얘기했던 창작자의 관념, 생각, 미적 예술, 미적 가치, 미적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예술로 받아들이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라 했으니까 이 제시문은 예술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수용자 측에 달려있다고 얘기한 거야. 수용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라는 걸 예술로
하면 예술이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문제. 그래. 오늘날 대중화된 반고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신화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반고라는 사람이 있잖아. 예술가 한 명일 뿐인데 마치 예술을 대표하거나 굉장한 예술가처럼 했다고. 왜냐하면 상업적 소비에 적절한 브랜드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왜곡, 고유의 예술 성취가 그가 소유했던 것들이 아니라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러면 그가 소유했던 거,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 예술적 성취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작품은 창작자의 승인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 그제? 그가 소유했던 것들이 아니라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런 신화된 측면, 그 다음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일으킨 거다. 자, 그럼 볼까? 소유했던 것, 소유하지 못했던 것. 고유의 예술은 당대 사교계와 교류의 산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계와의 불화로 생긴 거야. 고통의 결과다. 반고흐는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이었다. 종교적으로 독실했던 그는 목사가 되어 가난하고 병든 이웃의 친구로 남고 싶었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 화가가 된 뒤에도 생전에 그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동생 테오밖에 없고 고작 몇 명밖에 없었어. 그림이 팔리지 않아 끼니를 때우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고 재능은 전적으로 무시당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벌써 신화와 신격화. 그럴수록 불안과 히스테리 증세가 악화됐어. 생의 마지막 순간조차 자신의 병을 몹시 경멸하는 정신과 의사에게 맡겼다. 정신과 의사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사실 반고의 무능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자 했던 그의 종교적 실천, 목사, 예술적 활동의 결과일 뿐이다. 1885년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은 젊은 고흐가 탄광촌에 머물며 봉사하던 시절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서 가난한 광부의 식탁을 보여주는 노동의 존엄함, 거칠게 그린 피부와 깊이 주름진 얼굴을 보여주는 삶의 순과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사실은 고흐는 램프 아래 감자를 향해 내민 광부의 손을 통해 바로 그 거친 손이 땅을 팠고 그런 정직한 노동으로 가족을 먹거리를 얻었음을 보여준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노동의 존엄함이고 거친 노동의 결과란 말이지. 그것이 바로 삶의 숭고함이고. 농부나 광부의 삶을 눈에 보기 좋게 아름답게 세련되게 그려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렸어? 흙냄새 나도록 그려냄으로써 무엇이 진실한 삶이고 예술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했단 말이야. 그렇게 고흐의 대중적인 이미지는 살아서는 무능한 인간이라 무명에 불행했던 화가였지만 사후에는 모든 영광을 독차지한 천재 예술가라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야. 결국은 이런 진면목을 진면목을 볼 수 없다. 고흐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에게 자신의 본질과 마주하는 위대한 순간을 허락했던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굶주린 화가 그리고 시인이었다. 자신의 본질과 마주친 사람은 굶주린 화가 시인이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까지는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본질과 마주칠 수 없다. 탁월한 화가와 시인들 덕분에 우리는 고통과 눈물의 비용을 훨씬 덜 지불하면서도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작품, 시인의 작품, 음악가의 작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화가와 시인들, 이게 예술이란 뜻이야. 예술가의 작품, 예술작품. 우리는 예술작품 통해서 이런 가치를,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런 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진정한 예술은 언제나 고통과 상처, 소외 고통, 억울한 분노, 수치좌절 같은 실패하고 상실로부터 성취된다. 그것들을 통해서만 예술은 문명의 결핍을 보충하고, 자, 예술작품의 가치는 이거야. 문명의 결핍을 보충하고 공감과 사랑의 숭고한 공간을 창조할 수 있다.
그 얘기라. 우리는 그런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과 공감의 전율을 느끼게 되며 이와 같은 심미적 체험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유대감도 함께 만들어낸다. 이처럼 예술은 자신과 동료 인간에 대한 내적 외적 책임감을 고양시키고 미적 체험을 통해서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거다. 만약 예술가 자신의 고통에서 타인의 고통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숭고한 미학적 경로는 예술가가 자신의 고통에서 타인의 고통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숭고한 미학적 경로. 더 이상 탐색하지 않게 된다면 그런 예술은 자기만족이고 개인적인 것에 머물게 되거나 아니면 글로벌 산업사회의 아름다운 상품으로 전락하기 쉽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 글로벌 상품, 물건이라고 그럴 거예요. 물건. AI 같은 물건. 위에서 말해서 즉 낮에 신문에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AI 저작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봐봐. 창작자가 진정한 예술이 뭐야 그랬더니 진정한 예술은 과정이래. 이렇게 숭고한 미학적 경로를 거쳐야 된대.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 안에는 예술가가 갖고 있는 고통, 고난, 슬픔, 실패, 상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야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완성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는 작품,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잖아, 통계 일종의. 거기에는 이런 인간적 감정, 고통과 상처, 소외, 고독, 억울한 분노, 수치와 좌절, 실패, 상실 이런 같은 진정한 예술이 갖고 있는 이런 인간적이고 예술가적 체험 경험 이런 건 전혀 없는 AI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가 마제시문이다. 자, 마제시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많은 예술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술적 체험,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본질적인 예술관에 동참하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비추셨던 이런 인간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야. 이것이 없는 예술 작품은 의미 없다. 그러니까 AI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동시에 이게 없는 작품은 그냥 자기 만족에 불과하거나 상품에 불과한 거다. 물건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상품이나 물건을 갖다가 예술 작품이라고 그래? 아니지요. 이건 대량 생산해 놓은 그냥 물건에 불과한 거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술이고, 여기에 자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심미적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하고 느낀다는 얘기야. 심미적 체험, 미학적 체험 이런 부분들이 예술가에서 수용자로 전달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거기에는 감동이 오는 거지, 공감이 오는 거지. 그게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나다라 말을 우리가 지금 알아봤는데 사실은 지금 읽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논술문을 쓸 때는 논제를 다시 보면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순서대로 써도 훌륭한 글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글의 구성을 좀 바꿀 수도 있어. 하지만 그냥 논제대로 쓰는 것이 그냥 합당할 수도 있어. 알았어? 자, 그럼 논제가 예술의 두 가지 관점이라는데, 가에서 말한 예술의 두 관점은 예술가적 관점이냐 아니면 수용자적 관점이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 AI와 관련된 AI 저작물을 예술품으로 인정할 거냐 예술로 인정할 거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시문을 좀 나누어서 설명해 볼게. 뭐냐면 나하고 마가 나왔지, 그지? 이게 반대 입장에 해당되는 거야. 반대 입장. AI 저작물 안 되지요. 그거는 그냥 물건이며 상품일 뿐이야.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예술가의 체험, 생각, 관념, 뭐 분노, 수치, 고통, 상실, 실패 이런 어떤 감정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술 작품으로 AI 저작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게 다고라지요. 다고라. 얘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둘을 묶을 수 있어. 반대로 이건 찬성 입장이겠지. AI 저작물, 이것도 예술 작품이지.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 기준이 있잖아. 지금 바뀌었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예술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수용자 중심으로 예술적 판단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술을 판단하는 것이 예술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예술관념은 작가의 어떤 독창성, 창조성, 노동의 의미 이런 거 말고요. 예술의 기준을 어떻게 바꿨냐면 예술의 관점이 여기서는 창의적 이런 그 주관적 체험적 이런 것에서 넘어서 수용자가 예술이라고 판단한다면 혹은 새로운 어떤 기법이라든지 시대가 달라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사진처럼 예술이 아니라고 했다가 예술로 평가받는 것처럼 AI도 저작물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당연히 마무리될 거다라는 논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가의 중요성은 알겠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수용자 중심에 본다면 관념, 예술관념, 기술 이런 것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가져다 줄 거고 그 다음에 예술계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감상자의 역할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술로 받아들여야 한다. 찬성 입장에 해당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시문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가에서는 예술을 판단하는 기준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AI를 어떻게 볼 거냐는 두 가지 관점 중에 어떤 게 예술이냐를 결정됐으면 그거에 맞춰서 찬성한다는 건 수용자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라 제시문의 근거에서 AI 저작물을 예술품으로 예술 가치를 인정한다는 걸 다라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근거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되고 남아에 관련돼서는 아니다. AI 저작물은 예술품이 될 수가 없어. 창작자, 예술가의 어떤 특별한 과정, 노력, 그다음에 예술가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 절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AI 저작물은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여기서 천자로 썼잖아. 이때 있잖아. 천자를 쓰라고 했더니 한 번에 천자 쓰려면 원고지 5자가 너무 많지, 그치? 많잖아. 안 써본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거를 한 번에 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봐봐라. 자, 먼저 가에서 그 다음에 나마에서 혹은 다라에서 생각해봐. 자, 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예술에 대한 관점 두 가지야. 이런 게 있다고. 두 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플러스 된 게 AI 저작물이잖아. 그냥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예술은 예술가의 고유한 영역이다. AI 같은 것은 상품이나 물건을 따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 말을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반론이잖아. 반론. 이렇게 상대니까. 이 내용도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적 테크닉이 가미된 예술작품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사진이 그랬다. 라는 얘기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론이고 본질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자를 쓰세요. 그럼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생각해. 근데 이거는 너무 범위가 크니까 답안지로서는 한 5% 정도가 좋겠어. 천자의 5%는 뭐야? 950자? 맞지? 응? 1050자? 이거 내외로 쓰면 되는 거야. 너무 폭이 커지면 안 돼.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300자에 관한 얘기를 썼다.
됐지요? 그러면 600자 나왔으니까 300자, 300자. 그다음에 여기 100자. 뭐 요 정도의 분량 비중을 두면 예를 든 거야, 선생님이. 이거 예술가의 영역이고 AI는 저작물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라면 A에 관한 얘기를 쓰란 말이야. 이런 관점이 있고요. AI 저작물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내용을 쓰다 보면 그냥 300자가 그냥 간다고. 그리고 나의 얘기, 주장과 근거, 마의 주장과 근거를 쓰는 거야. 300자씩. 그런데 여기에 반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짝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0자에 가깝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성, 분량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설정하면 되는 거야. 자, 그렇다고 해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 주의. 제 신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 절대로. 알았어?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갖다 그냥 옮겨가지고 다 같이 써버리면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만약에 쓰고 싶으면 그 내용의 의미와 똑같은 걸 내 식대로 표현하란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단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지?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제시문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라고 꼭 마치 인용하는 의미를 담겨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써가지고 오면 첨삭하고 다시 한번 정돈된 답안지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 알았지? 이게 인하대 이게 24년도 모의 논술 1번 문제였다. 알았지?